예, 우리가 오늘 6강을 시작하기 전에 5강, 4강, 3강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4강, 5강에서는 유체 정력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체 정력학이란 정지에 있는 유체, 즉 고체 속에 담겨 있는 정지에 있는 유체에 대해서 고체면의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 분포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우는 6강은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유체, 즉 움직이는 유체에 작용하는 힘들에 대해서 각 기본적인 방정식을 우리가 적분 방정식 형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강의의 주 토픽은 먼저 시스템에 대한 기본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계산해 오면서 유체의 역학을 지배하는 방정식들은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고, 두 번째 뉴턴의 제2법칙, 세 번째 각 운동량 법칙, 네 번째 열역학 제1법칙,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이 유체 역학과 열역학에 적용되는 기본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본 법칙들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알아봐야 되는 것이 이 시스템과 시스템에 대해서 주어진 적분 방정식에 대해서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이 식들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그 변환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대한 적분 방정식이 컨트롤 볼륨에 대한 적분 방정식으로 변환되는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시스템의 컨트롤 볼륨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수식으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을 배우면서 초기에 우리가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을 배우기 이전에는 컨트롤 볼륨이란 용어에 대해서 접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럼 컨트롤 볼륨과 시스템의 차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볼륨과 시스템의 그 바운더리 컨디션 또는 컨트롤 볼륨의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질량이 컨트롤 볼륨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질량이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서라운드로 나가기도 하는 그런 질량이 시스템 바운더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갔느냐의 그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구별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은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은,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로서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의 시스템 바운더리를 통해서 열과 일은 서로 시스템 바운더리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컨트롤 볼륨과 시스템의 차이는 질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컨트롤 볼륨이라고 할 때, 이 컨트롤 볼륨의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는 질량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매스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컨트롤 볼륨과 서라운드 사이를 들락날락거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스템 바운더리를 통해서 매스가 질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체는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질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체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이란 말 대신에 컨트롤 볼륨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체역학을 시작하면서 컨트롤 볼륨과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며,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질량 보존의 법칙은 시간에 대해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즉 시스템에 대한 질량의 시간 변화율은 이퀄 0이다 하는 것이 시스템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분을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질량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하는 것이죠. 질량 M은 콘스탄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량은 물체의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것이 질량이 되겠죠. 따라서 매스 M은 밀도를 볼륨으로 적분한 것이 매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표시되죠. 따라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 즉 시스템의 시간의 질량의 시간 변화율은 이퀄 0이다. 다시 얘기하면 시스템의 질량은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스템에 대한 뉴턴 제2법칙을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이너셜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셜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가속이 되지 않는 시스템을 이너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정지해 있거나 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 가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속도 A는 속도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가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즉 이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속도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속도가 일정한 값을 가지거나 또는 정지해 있는 시스템이 가속이 되지 않는 계고 우리는 이 계를 이너셜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전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상에 잡아놓은 좌표계는 전부 이너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너셜 시스템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했으면은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뉴턴 제2법칙은 우리가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관성력하고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성력은 우리가 MA로 표시가 되며 이 MA는 우리가 D, DT, M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MV는 우리가 P라고 표시하며 이 P는 리니어 모멘텀입니다. 즉 리니어 모멘텀이고 이 P는 리니어 모멘텀이고 요 식으로 표시되는데 뉴턴 제2법칙이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말로 이 식을 설명한다면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너셜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하고 같다 하는 것이 뉴턴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P는 MV이기 때문에 MV이고 또 요거를 저희가 이제 이 미분을 하게 되면은 D, DT, MV를 미분을 하면은 M을 미분하고 V 곱하고 DM, DT,
V 벡터를 곱해주고 플러스 M을 곱하고 dv 벡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겠죠. 즉 리니어 모멘텀에 대한 리니어 모멘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시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이너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너셜 시스템은 가속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 이너셜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가속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시스템이 정지에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이너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0이 되겠습니다. 이너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의 미분값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리니어 모멘텀 P 값은 MV로 표시되며 이 M은 P는 리니어 모멘텀 P는 MV로 표시되며 이 질량 M은 밀도에다가 그 시스템의 부피를 곱한 것이 질량이라고 하였죠. 따라서 밀도에다가 속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볼륨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은 이것이 요 식이 바로 리니어 모멘텀의 적분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앵귤러 모멘텀의 법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귤러 모멘텀은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의 합은 그 시스템의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하고 같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앵귤러 모멘텀 H는 R 벡터에다가 거리 벡터에다가 리니어 모멘텀 P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값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H는 P 이 식이며 요거는 다시 R 곱하기 P는 리니어 모멘텀이기 때문에 MV이죠. MV이며 이 M은 적분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R 벡터 곱하기 로 V D 볼륨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뉴턴 제2법칙에서 시그마 F는 dP dt라고 하였으며 즉 뉴턴 제2법칙은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은 그 시스템에 작용하는 리니어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하고 같다는 것이 뉴턴 제2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뉴턴 제2법칙이나 앵귤러 모멘텀 법칙에서 이 왼쪽에 있는 시그마 t, 즉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모멘트의 합 또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시스템 문제를 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아는 값을 찾고 모르는 값을 찾고 모르는 값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 또는 그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의 합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럼 뉴턴 제2법칙이나 앵귤러 모멘텀 법칙에서 왼쪽에 있는 이 항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왼쪽의 모든 힘의 합 또는
모멘트의 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식을 올바르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답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은 크게 두 가지 힘으로 나눠집니다. 시그마 F는 모든 외력은 바디 포스와 서피스 포스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바디 포스에 해당되는 힘은 중력에 의한 힘과 자기장에 의한 힘이 바디 포스에 해당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유체역학을 배우는 이 학문에서는 시스템의 자기장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체역학에서 바디 포스는 항상 중력에 의한 힘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디 포스는 중력에 의한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서피스 포스에는 시스템의 표면에 작용하는 힘으로서 서피스 포스에는 압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점성에 의한 점성력 또는 마찰력 또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 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며 그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하나는 바디 포스와 서페이스 포스로 나눠집니다. 서페이스 포스에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압력 또는 점성에 의해서 작용하는 점성력 또는 마찰력 또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 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작용하는 바디 포스는 그 시스템의 중력에 의한 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앵귤러 모멘텀의 법칙에 있어서도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의 합은 서피스 포스에 의한 모멘트 그리고 요거와 같이 바디 포스에 의한 모멘트 또 샤프트에 의해서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한 모멘트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한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서 시스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연력학 법칙은 시스템에 들어오는 열이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일의 차는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하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력학을 배웠듯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 우리가 델타 Q는 델타 W 마이너스 DE라고 씁니다. 여기서 델타 Q나 델타 W는 우리가 DQ, DW로 쓰지 않고 델타 Q, 델타 W로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유체 연력학에 있어서 시스템의 패스 인디펜던스와 패스 디펜던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럼 패스 디펜던스는 뭐냐면은 패스 인디펜던스는 우리가 어떤 연력학은 어떤 초기 상태에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초기 상태 1에서 마지막 상태 2가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체 또는 기체 또는 액체가 초기 상태 1에서 T1 온도 T1이고 압력이 P1인 초기 상태에서 파이널로 온도가 T2이고
압력이 P2인 상태로 됐을 경우에 우리가 1 상태와 2 상태 사이의 에너지 또는 시스템의 열적인 프로퍼티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과 2를 가는데 우리가 이러한 경로를 따라갈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경로를 따라갈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과 2를 가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온도와 압력들은 우리가 1점에서 2점으로 가는데 이 경로를 따라갔든 아니면 이 경로를 따라갔든 이 경로를 따라갔든 어느 경로를 따라가든지 상관없이 1점과 2점에서의 온도는 T1, P1이고 T2, P2이죠. 이와 같이 시스템의 온도, 압력 또는 엔탈피, 엔트로피 등은 그 시스템의 초기 상태와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 시스템이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1점에서 2점으로 경로를 움직여 갔든지 무관하게 항상 1점과 2점의 시스템의 그 값을 알면은 경로에 상관없이 그 값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스 인디펜던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안동을 간다고 할 때 서울에서 안동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 서울에서 안동으로 간다고 할 때 서울에서 안동을 가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은 자기 차를 운전하면서 중부고속도로를 타가지고 내륙 중부고속도로를 타서 서울에서 안동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안동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안동에 올 수도 있고 또는 기차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안동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의 지금 현재 기온이 영상 2도다. 안동에서의 기온이 영하 1도다. 라고 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지금 영상 2도인데 안동에 왔을 때 예를 들어 갖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갖고 안동에 왔다고 해서 안동에 왔어도 안동에서 온도는 영하 1도고 또 기차를 타고 와서 안동에 도착했어도 영하 1도고 또 중앙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여러분들이 안동에 도착해도 영하 1도죠. 이와 같이 온도는 어느 경로를 따라오든지 상관없이 그 초기 상태와 마지막 상태의 그 온도, 압력, 엔트로피, 엔탈피 값들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량과 시스템에 가해진 일 등은 패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 일은 어떤 시스템이 한 일 W는 시스템의 한 일은 F에다가 그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시스템이 이 힘에 의해서 움직인 거리 D를 닷 프로덕트 한 것이 그 시스템이 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이 F는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것이 A, 단면적을 곱한 것이 힘이기 때문에 P에다가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거리 D를 곱했을 경우 이래 되는 경우 A에다가 단면적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것은 바로 그 시스템의 볼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P 볼륨 V가 되죠. 즉 W는 압력을 부피로 적분한 값이 그 시스템의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P와 압력과 부피의 관계식에서 예를 들어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식에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였을 경우 이 W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우리가 적분을 하면은 이게 바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이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의 한 일은 바로 요만큼의 부피가 이 시스템의 한 일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의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1점에서 2점으로 가는데 경로를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갔을 경우에 이 빨간 1점에서 2점을 빨간 경로를 따라갔을 경우에 이 시스템의 한 일은 이만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요 경로로 따라갔을 경우와 요 경로로 따라갔을 경우에 한 일의 양은 이만큼의 일의 양의 차이가 납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로를 따라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경로를 따라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한 일은 이 시스템의 한 일은 요만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시스템의 한 일은 경로가 A라는 경로를 이 경로를 따라갔느냐 이 경로를 따라갔느냐 이 경로를 따라갔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시스템의 한 일의 양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일과 hit은 시스템의 1과 2로 가는 길이 패스가 어느 패스를 따라갔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 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Q와 W는 패스 디펜던스라고 하며 이거를 우리가 패스 인디펜던트인 에너지와 온도와 이런 것들과 구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델타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work과 hit의 부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시스템 바운더리를 통해서 hit이 외부에서 시스템 안으로 열량 Q가 들어오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부호를 플러스 부호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또 시스템에서 시스템 바운더리를 통해서 외부로다가 일이 전달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플러스 워크이다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은 열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또 웍이 외부에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마이너스 부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열 유체를 하면서 열과 일의 부호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식으로다가 약속을 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열이 전달되는 경우는 플러스 값을 플러스 사인으로 또 시스템이 외부로다가 일을 하는 것은 플러스 사인 반대로 시스템이 외부로 열을 뺏기는 경우는 마이너스 부호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외부로다가 일을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은 그 시스템에 들어간 열량은
열량에서 그 시스템의 밖으로 한 일의 양을 빼면은 그것이 곧 그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하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고 이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 E는 시스템 내부의 단위 질량당 에너지 곱하기 단위 질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DM은 또 마찬가지로 밀도를 부피로다가 적분한 값이 질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 내부의 인터널 에너지와 시스템 내부의 카이네틱 에너지, 또 시스템 내부의 포텐셜 에너지 항으로다가 구별이 되게 세 가지로 구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 연력학 제2법칙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면은 연력학 제2법칙은 우리가 열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하는 그 방향성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연력학 제2법칙이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단지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연력학 제2법칙은 그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커피잔 안에 우리가 커피를 놓아뒀을 때 이 커피잔 안에 열이 외부와 열 전달이 일어나면서 외부의 온도가 일정한 온도가 될 때까지 열 전달이 계속 일어나죠. 그럼 이 열 전달이 일어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가 보존에 대한 법칙이고 연력학 제2법칙은 그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력학 제2법칙은 우리가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그 시스템에 주어진 온도에서 그 시스템의 열량의 변화량과 같다 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DES가 T분의 델타 Q하고 같아지는 경우는 우리가 가역 과정에 의한 시스템이고 이게 0보다 큰 경우는 비가역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위와 같이 표시가 되죠. 이것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럼 엔트로피 S는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를 질량으로 적분하면은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 값이 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DM은 질량은 밀도를 부피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질량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이와 같이 표시가 되죠.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 뉴턴 제2법칙, 각 운동량 법칙, 연력학 제1, 2법칙에 대하여 시스템에 대해서 연력학 각 기본 방정식의 미분 적분값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은 유체와 열역학을 배울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를 시스템이라는 용어 대신에 컨트롤 볼륨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의 차이는 질량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외부에서 컨트롤 볼륨 안으로 들어가느냐 또는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질량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느냐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나가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 볼륨과 시스템을 구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유체역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볼륨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식을 유도해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대한 적분 방정식을 세운 그 식들을 컨트롤 볼륨에 대한 식으로다가 다 변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열적 또는 유체의 프로퍼티 값들은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와 인텐시브 프로퍼티로다가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는 그 시스템의 질량을 포함하고 있는 거를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라고 하고,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의 중에서 우리가 질량을 제거한 값을 우리는 인텐시브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즉, 요 n에서 이 n을 질량으로다가 이 n을 나눠 놓은 것이 우리가 에타라고 한다면, 이 에타는 얘는 이 시스템 프로퍼티 값이 질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에타는 질량을 포함하고 있는 이 프로퍼티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질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요 에타는 우리는 인텐시브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 첫 번째 식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식으로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는 우리가 이 익스텐시브 프로퍼티 n 값이 m을 나타내기 때문에 m을 m으로 나누면 1이 되죠. 따라서 이 m의 인텐시브 프로퍼티는 1이 되겠습니다. 또 뉴턴 제2법칙에서는 우리가 n이 리니어 모멘텀 값이 n이기 때문에 리니어 모멘텀이 우리가 mv라고 리니어 모멘텀은 mv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리니어 모멘텀의 인텐시브 프로퍼티 값은 이거를 우리가 질량 m으로 나눈 값이 인텐시브 프로퍼티 값이며, 요거는 인텐시브 프로퍼티 값은 따라서 v가 되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각 기본 법칙에 대해서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와 인텐시브 프로퍼티 값을 우리가 구별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볼륨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컨트롤 볼륨으로 바꾸는 그 식이 우리는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움을 이용해서 그 식을 바꿉니다. 그럼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움에 의해서 이제 식을 바꾸게 되면은 이 시스템에 대한 미분값은 컨트롤 볼륨 내부의 변화량에다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플럭스 값에 합하고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변화값은 이 시스템의 시간에 대한 변화값은 컨트롤 볼륨 내부의 변화량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플럭스 값의 합과 같다 라는 것이,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식을 컨트롤 볼륨에 대한 식으로다가 다 변환을 시킵니다. 이 방법이 바로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움을 우리가 이제 유도하면은 이 식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유도돼 가지고서는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임의의 시간 t에서
임의의 시간 t에서 우리가 이 프로퍼티 값이 nt이고 이때 임의의 시간 t에서의 그 시스템의 볼륨을 v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서피스를 우리는 s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델타 t 시간 후에, 즉 t 플러스 델타 t 시간에서 시스템이 n 플러스 n t 플러스 델타 t이고 볼륨이 vt 플러스 델타 t이고 이 시스템의 컨트롤 볼륨의 컨트롤 서피스가 s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 값을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미분 정의에 의해서 dn 미분 정의에 의해서 이거를 쓰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식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지금 요 식과 요 식을 더해주고 빼주게 되면은 이 식은 서로 약분돼서 없어지는 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수학적인 매니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두 식을 더해주고 빼줘서 도와주고 이 원래 식에 더해주고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 식과 요 식을 하나로 묶고 요 두 개의 식을 요 식과 요 식을 하나로 묶고 요 식과 요 식을 묶어서 쓰게 되면은 요 식이 되겠죠. 요 식과 요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요 식은 우리가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요런 식으로 되죠. 요 식이 되죠. 그러니까 요 식이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요 식이 요 식으로 바뀌게 되고 요 식은 우리가 하나로 쓰게 되면은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식은 우리가 가우스 시오리움에 의해서 가우스 시오리움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미적분학 시간에 볼륨 인테그랄을 서피스 인테그랄로 바꾸는 경우에 우리가 가우스 시오리움을 사용합니다. 따라 즉 델 알파 dv는 알파 닷 n da가 되죠. 따라서 가우스 시오리움은 어떤 임의의 함수 알파의 델 값을 우리가 볼륨 인테그랄을 하게 되는 경우 이 볼륨 인테그랄은 우리가 알파하고 펑션 알파에다가 그 다음에 이 알파의 da의 노멀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한 값을 서피스 인테그랄 하는 것이 가우스 시오리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식을 가우스 시오리움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요 식이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서 델타 t를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 값이 되죠. 따라서 요 식은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대한 미분값은 컨트롤 볼륨에 대한 미분값과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미분값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요 이론이 바로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움이 되겠습니다. 이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움은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칙이긴 하지만 우선 시스템에 작용하는 시스템의 시간 변화율은 컨트롤 볼륨 내부의 변화량과
컨트롤 볼륨 내부의 변화란가? 그 컨트롤 서피스에서의 플럭스 값하고 같다 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닷 프로덕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컨트롤 서피스가 있는 경우 이 컨트롤 서피스에 노멀 DA 벡터가 있고 DA 벡터가 이래 있고 그 다음에 V 벡터가 이 방향으로 있고 따라서 V 벡터와 DA 벡터가 알파의 각도로다가 각도를 가지고 서로 작용하는 방향이 다른다고 할 때 이 V하고 DA 벡터의 닷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컨트롤 서피스에 DA 벡터와 V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DA 벡터와 V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 즉 180도의 각도로다가 작용하게 되는 경우, 요거는 이제 각도가 0도로다가 작용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V 닷 DA 벡터는 마이너스 V DA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닷 프로덕트와 볼륨 인테그랄, 서피스 인테그랄 이런 거는 1학년 때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이 미적분학과 기하 및 대수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혹시 이 벡터 캘큘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또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생각되시면은 1학년 때 배운 미적분학과 기하 및 대수학 책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 식은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한 식입니다. 그럼 열 유체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이란 말 대신에 컨트롤 볼륨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컨트롤 볼륨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변화량을 컨트롤 볼륨에 대한 식으로다가 변환하는 그 이론이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엠이죠. 따라서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엠인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DMDT 시스템은 요 왼쪽에 있는 요 식이 되고 요 식은 이 시스템의 질량의 컨트롤 볼륨 내부의 변화, 질량의 컨트롤 볼륨 내부의 변화가 이 식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컨트롤 볼륨 내부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플럭스 값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플럭스 값입니다. 즉 여기서 M은 우리가 아까 M은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죠.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입니다. 그 다음에 인텐시브 프로퍼티 이타는 이 질량 M으로 나눈 것이 인텐시브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이 인텐시브 프로퍼티는 1이죠. 따라서 질량 보존의 법칙인 경우에 N은 요 식에서 N은 M이 되고 인텐시브 프로퍼티 이타는 1이 됩니다. 이 M과 이타 이퀄 1을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엠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의 식이 이러한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시스템에 대한 질량 변화량은 컨트롤 볼륨 내부의 질량 변화 플러스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매스 플럭스 값의 합과 같다 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죠. 컨트롤 볼륨에 대한 컨트롤 볼륨의 질량 변화량, 시간에 대한 질량 변화량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매스 플럭스 값 두 가를 더하는 것이 이퀄 0이다. 즉 이게 dm dt 이퀄 0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요 식은 컨트롤 볼륨에서의 질량의 변화량을 나타내며 요 식은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플럭스 값이네요. 이 두 개가 합쳐갖고 이퀄 0이 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유체 역학을 처음 시작할 때 유체는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로 나누어 구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비압축성 유체는 어떤 유체냐면 유체의 밀도가 변하지 않는 컨스턴트 값을 가지는 유체를 우리는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였습니다. 그 비압축성 유체인 경우에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은 라운드 t 로 dv 플러스 s 로 v 닷 n ds 이퀄 0이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한 경우, 밀도가 일정하고 또한 컨트롤 볼륨 내부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요 값이 0이 되겠죠. 이게 0이 되면은 우리가 남는 항은 요 항이 이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비압축성 유체인 경우에 밀도는 0이 아니니까 우리가 요 식이 0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디 컴프레시블 플로우인 경우에는 스테디란 말이 여러분들이 스테디란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방정식에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이퀄 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테디라는 말이 나오면은. 따라서 요 항은 마찬가지로 0이 되고 그 다음에 밀도는 압축성 유체인 경우에는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밀도가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유체가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이제 밀도가 더 이상 이제 이 적분값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이 정상 압축성 유체인 경우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한두 가지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번 예는 이러한 곡간에 유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체가 흘러 들어오고 2점과 3점으로 유체가 빠져나가며 또 이 4점을 통해서 유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량 보존의 법칙은 시스템에 들어오는 컨트롤 볼륨 내부의 유체의 변화량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유체의 플럭스 값의 합은 이퀄 0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유체에 들어오는 요 적에서 나가는 속도 V2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이런 컨트롤 볼륨을 잡았을 경우에 이 컨트롤 볼륨 내부의 유체의 볼륨 내부의 유체 변화량은 없다고 가정하면은 컨트롤 서피스에서의 V 닷 N dA 이퀄 0이 되겠죠. 이 식이 첫 1면, 2면, 3면, 4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유체 플럭스 값의
플럭스 값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 식을 각 면에 대해서 1, 2, 3, 4 면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겠고, 적분을 하면 이 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V2는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식으로다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제는 우리가 플랫 플레이트에 유체가 유니폼하게 들어온 유체가 바운더리 레이어가 형성이 돼서 A, B, C, D 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유체의 플럭스 값을 이용해서 요 BC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체의 매스 플럭스 값을 구해라 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유체가 이 AD면을 통해서는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면은 고체면이기 때문에 고체면을 통해서는 매스가 고체면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면에서는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유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 면과 요 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유체의 합이 이퀄 0이다 라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식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식 4를 이용해 가지고 이 식을 이용해서 AB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체에 대한 매스 플럭스 값, BC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체의 매스 플럭스 값, 그리고 CD면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유체의 매스 플럭스 값을 다 더한 것이 이퀄 0이다 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것이 바로 BC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매스 플럭스 값입니다. 따라서 M.BC는 요 값이고 요 식과 요 식을 우리가 우변으로 이동해서 요런 값이 되며 요거를 적분한 값이 바로 BC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체의 매스 플럭스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번 강좌의 마지막 예제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스테디인 경우, 즉 컨트롤 볼륨 내부의 질량이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예제는 컨트롤 볼륨 내부의 질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즉, 이걸 0인데 이것이 컨트롤 볼륨 내부의 질량의 시간 변화량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한 예가 되겠죠. 따라서 발론 안에 공기가 차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기는 발론 안에 차 있는 공기가 차 있으며 이때 공기의 온도는 15도고 압력은 800 kPa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발론의 볼륨이 0.05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점을 통해서 속도가 V1이 300m/s로 그 다음에 밀도가 6kg/m3으로 단면적 65mm인 미리제곱인 이 A 일점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발론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질량 변화류를 우리가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 이 경우에 이 시스템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 컨트롤 볼륨 내부의 질량이 변하죠. 왜냐하면 에어가 일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발론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빠져나간 양만큼 이 볼륨 안에 에어가 줄어들게 돼 있죠.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쓰면은 요 식이 되면서 여기서 시스템의 이 컨트롤 볼륨 내부의 질량 변화류는 이 컨트롤 서피스 일정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공기의 매스 플럭스 값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공기의 매스 플럭스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공기의 밀도의 시간 변화율은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이번 강좌에서 시스템에 대한 유체의 기본 방정식을 유도하였고 시스템에 유도된 기본 방정식을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움을 이용해서 컨트롤 볼륨에 대한 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식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볼륨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두 가지 예를 이용해서 알아봤습니다. 네.